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퇴 압박에도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말을 아껴왔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거취를 정리한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참패한다는 위기감이 여권과 야권에서 동시에 커지면서 두 당 모두 요동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오늘 초선들이 불출마 선언으로 당 주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이빈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5시쯤 소셜미디어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면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안팎에선 혁신을 위해선 김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거취 압박을 비판하면서 김 대표를 두둔해 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직 사퇴 압박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공개 일정을 취소한 뒤 어제부터 잠행에 들어갔고 결국 하루 만에 당대표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달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사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림자가 짙다면서 대통령 지시만을 쫓다가 결국 팽당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하이빈입니다. 사퇴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총선은 누가 이끌게 될지 바로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정아 기자, 아무래도 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어제 불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인유한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과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졌고 또 결국 장 의원 선언 하루 만에 김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건 왜 만난 겁니까? 네, 일단 김 대표는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엔 이준석 전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기 전부터 약속됐던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과 이 지역구 출마 중 하나는 지켜라. 대통령이 출장 간 사이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은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의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가지만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둘러 비대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진 연석회의와 당 최고위원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당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여당에서 시작된 이 쇄신 바람은 야당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이탄희 홍성국 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새해에 신당 창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중진을 향한 쇄신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경제통으로 영입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연구자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압박하기 위해 불출마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뜻을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우 의원은 뚝심이 강했던 정치인들이 지쳐서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냐고 했습니다. 새해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의원총회에선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 전국에 54만 명가량 되는데 이들이 누군지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후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많았고 취업 실패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고립은둔 청년은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2만여 명입니다. 나이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20대부터 스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 등 직업적 어려움이었고 대인관계와 가족관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상은 동영상 시청이나 온라인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래 희망이 없다는 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만남이 두려운 점을 괴로워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도 3.7점으로 전체 청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80%는 자살을 생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립과 은둔의 굴레에 갇힌 청년을 위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때로는 청소하기, 옷 갈아입기, 일상생활 회복부터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등 단계적 외부 외출 확대와 소통 기술 습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과 129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현장 방문과 초기 상담을 통해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역시도 4곳에는 이들을 전담하는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건 이런 청년들을 그대로 놔두면 중증의 정신 문제를 겪거나 고독사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청년 A씨는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트도 안 갔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전부 다. 피곤할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냥 계속 게임했어요. 단순히 그냥 현실 감각을 잊기 위해서 하는. 임용고 씨는 계속 떨어지고 취업도 연일 실패하자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울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죠.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 마음보단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30살 안유석 씨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3년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은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집 안에서만 그냥 만나는 사람도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이해를 받지 못할 것 같고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두 청년 모두 이 생활이 계속될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한 번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다시 재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암벽 등반도 배우고 합숙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부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세상 밖으로 이끌기 위해선 가족 단위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이런 도움을 통해서 같이 또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도 분명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클 거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 조금 지지나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전담 기관을 확대할 예정인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평가를 언급하며 비난을 했고 주변에서 말리자 모욕적인 발언까지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장검사를 인사조치하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A 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A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후배에게 넌 언제까지 검사를 할 것이냐며 평가 등수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검사에게는 점수를 잘 줬으니 잘하라며 비교까지 했습니다. 검찰 규정상 평가 성적은 비밀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A 부장검사는 말리는 다른 검사에게 애 둘 있는 유부녀를 좋아하냐, 왜 편을 드냐고 화를 내며 때리려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A 부장검사를 부산고검의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은 인사조치에 이어 감찰에 따른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이때 다가온 한 여성,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호송차에 탄 남성은 지난 10월 학교 운동장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중학생입니다. 호송차에 다가가 말 걸려 했던 여성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거다. 그대로 꼰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들었어요. 성폭행 뒤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터라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앞서 중학생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순진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사 잘하고 잘 운다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국정감사에 거의 매년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 재련소입니다. 10년 동안 8번이나 불려나왔습니다. 공장 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해 주변 환경을 파괴해왔기 때문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배출해 지난 10년 동안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국감 때마다 질타가 쏟아졌지만 제대로 개선이 안 돼서 이쯤 되면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죠. 지난주엔 이 재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를 받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번 사고도 이미 위험 경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밀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장소에서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공장 뒷산 나무들만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100년 넘게 산 고목도 못 버티는 이곳.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 주변 모습입니다. 재련소 쪽부터 가지가 마르잖아요. 이쪽 바람 받는 쪽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아연을 재련하는 이 공장은 오랫동안 환경 파괴 주범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제 사람도 못 버티는 곳이란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아연 가루와 화학물질을 섞는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탱크 지난해 환경부가 오염물질이 셀 틈이 있다며 내년까지 밀폐하라고 지시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위험이 예고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염시설을 개선해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부 통합환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는 사이 이 시설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공장 내부 안전관리는 엉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비소 일종인 맹독성 기체 아르신가스에 노출된 걸로 추정되는데 정작 어디서 샜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탱크에선 비소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부를 다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소 급성 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 속포 재련소 즉각 문 닫아라. 경찰과 노동부, 환경부 등은 내일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내준 정부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2월 겨울인데 스페인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정도입니다. 반면 같은 날 중국은 영하 40도 아래의 극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과 한파를 겪고 있는 건데 이선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불타오르네. 스페인의 말라가 해변. 일광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30도 가까운 더위에 지금이 겨울이 맞나 싶습니다. And it's quite dramatic what has happened here this year. 은빛 설원을 자랑해야 할 스키장도 푸릇푸릇합니다. La sensación es terrorífica porque realmente este debería estar nevado o con hielo, pero sí que debería haber más agua de la que hay. 중국은 때이른 한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헤이룽 장성을 비롯한 동북지방의 기온이 영하 41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폭설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기후 재난의 원인, 지구온난화가 첫 손에 꼽힙니다. 북극의 올여름 평균 지표면 온도가 19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6.4도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2050년 정도면 북극의 해빙이, 여름철 해빙이 사라져서 없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굉장히 빠른 북극의 온난화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고요. 막을 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선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을 꾀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허점을 남겼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수몰될 위기에 놓인 남태평양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보다 분명한 약속을 올해 합의서에 넣자고 요구해왔습니다. We will not sign our gift certificate. 오늘도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는 지구.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12월이 맞나 싶을 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개나리 같은 봄꽃까지 피기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널뛰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봄을 상징하는 노란 개나리가 폈습니다. 겨울이 무색하게 꽃잎을 활짝 펼쳤습니다. 지금 완전 봄날이죠. 70이 넘어 살았는데 처음 일이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거는. 아예 반팔을 입거나 차가운 음료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였는데 낮 기온은 12도로 뛰어 평년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번 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날씨가 많이 풀렸다. 사실 가을 왔나? 아니면 다시 봄인가? 12월 초부터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제주 서귀포와 경북 경주 등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폭우가 내린 후 이번 주말부턴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턴 기온이 확 떨어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기온 변화가 좀 큰 시기이기도 해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에 내려오는 찬 공기에 대한 정도가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가 있죠. 16일부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아침 영하 16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낮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로 평년 기온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는 척하며 용량을 줄인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새 37개 제품이 실제 양을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또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견과류 회사에서 만든 아몬드입니다. 다양한 맛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1월 용량을 130g에서 120g으로 10g 줄였습니다. 그램당 가격이 8% 가까이 비싸진 셈입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김도 지난 9월 용량을 0.5g 10% 줄였습니다. 직접 장수를 세어보니 한 장이 덜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보니 최근 1년간 견과류와 김, 우유, 소시지 등 9개 품목의 37개 상품이 이같이 양을 줄였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값이 오른 효과를 본 겁니다. 이중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을 안내한 제조사는 2곳뿐이라 소비자들은 속았단 반응입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런 것까지 기업들이 속이면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영양 정보뿐 아니라 용량 정보까지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용량이 바뀌는 경우엔 포장지의 변경 전후 용량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겁니다. 유통업자의 단위 가격 표시 품목으로 확대하고 표시 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과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엔 과태료까지 물 수 있게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지난 여름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진짜라면 꿈의 물질이 등장한 거라며 과학계부터 주식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학계 검증 결과 이 물질은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큰 자석 위에 초전도체 논란을 일으킨 물질 LK99 일부가 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처음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이 올린 영상인데 지난 7월 논문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의 논문 2편과 함께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초온이 아닌 일상 환경에서 쓸 수 있단 말에 온라인 밈까지 확산하며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논문에 나온 대로라면 상온 초전도체까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국제 학술지들은 원래 논문을 반복 실험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검증위원회가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증위는 국내외 연구와 재현 실험을 검토한 끝에 LK99가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로 과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대중이나 언론의 인식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검증위는 퀀텀 에너지 측이 약속했던 샘플 역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퀀텀 에너지 측은 검증위 결과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 때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뿌리고 외곽 조직에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후원금 중 대가성이 있는 돈은 뇌물로 받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그동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와 선을 그어왔습니다.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인허가 대가로 받은 뇌물 4천만 원도 이 단체를 통해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20명과 지역 본부장 등에게 6,650만 원의 돈봉투를 돌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돈봉투 자금 6천만 원도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 경쟁이 붙으며 여야 할 것 없이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정반대로 올드보이들의 복귀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사조, 영어로 피닉스라고 해서 피닉제로 불리는 이인재 전 의원부터 벌써 여러 명인데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비가 돌아온다. 맥주 얘기가 아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얘기입니다.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올드보이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피닉제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저한테는 아주 과분한 별명이죠. 정치적 위기 때마다 기사회생, 정치계 불사조라 불리는 이인재 전 의원. 1987년 입문해 37년 정치 인생에서 무소속 포함 소속된 정당이 약 20곳인데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6번 출마해 모두 당선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번도 같은 정당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 민주당계 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출마해 모두 살아 돌아왔고 그렇게 6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총선을 앞두곤 이런 실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7선 의원님이시니까 7선 출신이시니까 아니 이제 6선이죠 지금. 이 당에서는 제일 험지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불사조 이인재, 피닉재가 유일하게 살아남지 못한 게 바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20대 총선입니다. 탄핵 이후 21대 총선에선 보수 분야를 맡겠다며 불출마를 택했는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피닉재 날개를 펼쳤습니다. 4번 내리당선된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예비후보 등록 첫날 일찌감치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고향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며 75 나이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할 때 나이가 71살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내년 국회에 재입성한다면 7선,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데 같은 7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무성, 최경환, 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등도 총선 채비를 준비 중입니다. 거대 양당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 쇄신 경쟁을 하고 있는 각 정당으로선 모비들의 귀환에 힘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도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과거 브랜드는 버리고 다양한 새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올드보이, 유권자의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ASML의 클린룸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부터 불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 앞서 윤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도 방문했습니다.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핵심 설비인 클린룸 현장도 살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부턴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장비를 만들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ASML과 함께 이 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센터를 한국에 만들기로 했고 양국 정부는 공동 인력 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연구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조금 전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이곳 리더자 회의장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우리 독립운동 역사 현장도 돌아봅니다. 헤이그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60대 한국인 이모 씨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우리 당국도 이 씨의 불법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는 군수품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며 이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장비를 조달해온 인물로 6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가 지목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씨는 한국과 일본,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장비를 러시아 업체에 제공한 핵심 중개인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해 부산시에 거주한다는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의 법인, 파키스탄 국적자 등 150여 기관과 개인도 이 씨와 함께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내 금융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업체나 미국인과 금전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온 우리 정부도
이 씨의 러시아 기업 지원 활동을 포착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이 이 씨의 러시아에 대한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른바 떴다방이 있습니다.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며 버섯가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어르신들에게 비싼 값에 팔고 있는데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공덕동의 한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에서 북한예술단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티켓을 한 장 받았는데요. 이 티켓이 있으면 공연이 무료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공연에 선물도 준다고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은 나가게요? 재밌죠. 그런 구경 어디서 해봐요. 200여 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금세 가득 찹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화려한 무용수들이 나옵니다. 북한 예술단이라고 해놓고 국내 트로트를 부릅니다. 앵콜과 함께 팁도 달라고 합니다. 짧은 공연이 끝나고 한 남성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뜬금없이 동충하초 버섯 자랑을 합니다. 이 옥천에 오시면 여러분 꼭 돈 좀 많이 갖고 와야 돼요. 최고로 많이 생각하는 게 버섯입니다.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이미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연산 동충하초보다 22배가 효과가 좋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도 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드려봤거든. 그랬더니 이걸 먹고 났더니 거의 다 임신이 다 되더라고요.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알아들었죠? 한 봉지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면 오늘만 특별히 2봉지를 더 준다고 꼬드깁니다. 결국 건물 밖을 나오는 어르신들의 손엔 계란 한 판과 쇼핑백이 들렸습니다. 세분 날이 50만 원. 가서 3개월치가 50만 원. 카드로 3개월에 그냥 끊었어요. 특허를 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비슷한 성분의 제품을 확인해보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옥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홍보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특허라고 하셨잖아요. 받아갈 이유가 있나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제품 제조업체 측은 최근 손실이 커져 새로운 홍보 방식을 찾은 것이라며 방문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수십 톤을 안 팔려갖고 좀 열심히 팔아보려고 좀 가격을 부리다 보니까. 노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떴다방은 잠깐 문을 연 뒤에 사라져 단속망을 쉽게 빠져나갑니다. 노인들은 혼자 있기 적적해서 생필품을 준다고 해서 오늘 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노인들을 노린 교묘한 판매 수법, 단속이 느슨한 사이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마약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해온 의사가 진료실 CCTV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200차례 넘게 촬영한 건데 이 의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남성이 병원으로 들어오자 밖에 있던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남성은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만 4,000장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50대 의사 신모 씨는 제대로 증상을 확인하지 않거나 아예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로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 씨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주던 환자와 진료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CCTV로 이 모습을 찍은 겁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4년 동안 무려 240번 넘게 촬영했습니다. 외장 하드 등에도 따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마약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불법 촬영 혐의까지 인정해 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처방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회유해서 범행을 덮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에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연이율 1,500%에 달하는 부당한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뒤에 제때 갚지 않는다며 협박을 일삼은 MG 조폭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갑자기 옷을 찢습니다. 온몸엔 문신이 가득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문신을 새긴 또 다른 남성도 다가옵니다. 불친절하다고 항의하더니 응급실 자동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해온 이른바 MG 조폭들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씩 빌려준 뒤에 일주일에 30%씩 이자를 뜯어갔습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1,500%,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동안 1,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거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한강나라에 가서 투실종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기 공포심을.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편지엔 일본 야쿠자의 말을 공유하면서 떠받들고 진화가 덜 된 민간인은 전두환 때처럼 학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하등동물이고 근다이가 감히 겸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편지를 보낸 걸 확인해서 경찰 수사를 눈치챈 이들은 잠적했지만 보름 만에 4명 모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들, 감정 노동 실태가 어떤지 정부가 처음 조사했는데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어도 혼자 참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을 내던지며 삿대질을 하던 50대 남성.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맞은 새내기 공무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병가를 냈습니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 공무원만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국가공무원 1만 명을 상대로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위험한 수준이었는데 오랜 기간에 걸친 반복 민원, 무리한 요구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몇 년 동안 500번 찾아와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직원께서 정신과 진료도 받으시고 급기야는 암까지 얻은 경우. 이런 일을 겪어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참는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마음과 몸이 다쳐도 아무 조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나약하다는 질책에 불이익까지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점수화해서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부처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동시에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관이 나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더위도 추위도 막아주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고 3년 전 이맘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기 위해 매달 45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올해 이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1,3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길 주변 논밭 너머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섰습니다. 상추와 시금치 키우는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일 끝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걸어가는 곳, 또 다른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삽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흙먼지 쌓인 자재와 가스통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만들었습니다. 2-3명이 한 방을 씁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될 리 없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전기는 수시로 끊깁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기숙사비를 내라며 매달 4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된 휴가는 없었고 연차 수당과 퇴직금 1,100만 원도 안 줬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이주 노동자 379명에게 물었더니 절반이 월급 전액을 못 받았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663만 원이었습니다. 구제 절차를 통해 세계를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주 노동자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또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수는 84만 명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만큼 보상도 정당해야 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 승진 심사는 현장을 이끄는 119 센터장과 관할 소방서장이 함께 평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원 지역 소방관들 사이에선 소방본부가 일부 센터장 도장만 가져다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달에 근무 성적 평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사 담당자한테 센터장님 도장이 필요하다. 소방서 인사 담당자는 도장을 요구하며 본부가 이 센터 소속 소방관들을 평가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센터에 찍으려니까 내가 찍으려니까. 창원 다른 안전센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재판을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근무평정 관련 그 서류였습니다. 도장을 줬습니다. 소방관 승진 심사는 2단계를 거칩니다. 1차는 현장을 지휘하는 119 안전센터장이, 2차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이 내용을 반씩 반영해 최종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반항하고 그러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센터장 고유 권한을 뺏긴 건데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통제력을 잃는 것 아니냐고도 걱정했습니다. 통솔력이라든지 지휘력 이런 게 잃는다면 잃고 실제로 직원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잘하는 직원을 진짜 추천해주고 싶고 내건 외건 갈등 조상 많이 하고. 노조는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니 관내 4개 소방서 31개 센터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내일 또다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최고 100mm 이상까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폭설도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중부 산지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지역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창원 8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0도, 전주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급격하게 내려가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